지금 전 세계 경제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보면 콧대를 높이던 한 국가가 하루아침에 국가 부도 위기에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의 고위 관료들은 한국 놈들은 어차피 돈 계산만 하는 장사치들이다. 우리가 때려도 절대 못 떠난다라며. 입에 담지도 못할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만함의 대가는 실로 처참했습니다. 오늘 서울 서초동의 한 기업 로비에서는 믿기 힘든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일국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약속도 잡지 못한 채 무려 120분 동안이나 죄인처럼 서서 운전박대를 당한 것입니다. 다급해진 그는 앞으로 30년 동안 세금을 한 푼도 안 받겠다라며 타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바짓가랑이까지 잡았지만 한국 기업은 차가운 눈빛으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수십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이 작정하고 꺼내든 최후의 복수 카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돈보다 무서운 게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한국의 참교육 현장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월스트리트의 아시아 태평양 투자 전략가이자 현재는 국제경제연구소인 글로벌 인사이트의 수석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임스 하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의 공장 이전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한 한 국가가 한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파트너를 기만했을 때 어떤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한 적나라한 보고서입니다. 이 사태의 발단은 베트남 정부가 자신들을 차이나에 대한, 즉 넥스트 차이나라고 칭송하는 서구 언론의 립서비스에 취해 현실 감각을 상실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베트남 하노이의 고위 관료들은 한국 기업들이 지난 18년간 베트남이라는 황무지에 쏟아부은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금이 자신들의 볼모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베트남 산업부와 전력공사의 태도는 오만함을 넘어 광기에 가까웠는데 그들은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하이테크 공장이 멈추면 하루에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약점을 쥐고 흔들며 말도 안 되는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 실무진이 제시한 공장 가동 필수 데이터를 보며 코웃음을 쳤는데 한국 측이 요구한 데이터에는 초정밀 반도체 공정을 유지하기 위해 전압 변동률이 0.1% 이내여야 하며 단 0.01초의 정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관료들은 이를 그저 한국인들의 유별난 까탈스러움 정도로 치부하며 우리가 전기를 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한다고 비아냥거렸고 심지어 한국 관리자들 면전에서 너희가 아무리 지져봤자 여기에 박아둔 기계들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냐며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당시 투자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베트남 정부의 이런 비이성적인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의아했는데 그들은 한국 기업이 가진 기술의 정수와 그들이 구축해 놓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능력을 철저히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공장 건물과 수천 대의 기계 설비만 보았지. 그 설비를 운영하는 핵심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노하우가 한국 본사에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트남 전력공사가 예고도 없이 전기를 끊어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을 때 한국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공장 내부의 클린룸 온도 변화 수치와 수율 하락 데이터를 초 단위로 기록하며 냉정하게 철수를 위한 명분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한국 기업들이 인건비 때문에 동남아에 진출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이유는 안정적인 생산기지를 확보하기 위함인데 베트남은 그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쳤습니다. 한국 측이 제시했던 전력 안정성 지수와 용수 공급의 순도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 공장이 돌아가기 위한 생명 유지 장치와도 같은 것이었는데 베트남 관료들은 이 수치들이 붉은색 경고등을 켜고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조차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한국 엔지니어들이 밤새워 분석한 국가 전략 전력망부와 테스트 결과와 리스크 분석 보고서를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들여다보았다면 감히 세금을 3배로 올리겠다는 협박 따위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무서울 정도로 침묵을 지켰는데 이것이 베트남 정부에게는 그들이 굴복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었습니다. 사실 그 시각 한국 본사의 전략기획실에서는 이미 베트남이라는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플랜 B가 가동되고 있었고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새로운 파트너를 물색하는 비밀스러운 작업이 밤낮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한국 기업을 길들였다고 착각하며 축배를 들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100억 달러 규모의 자본과 기술을 통째로 옮길 수송 작전을 치밀하게 설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한국 기업이 베트남이 아닌 새로운 땅에서 보여줄 압도적인 퍼포먼스는 무엇이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베트남 정부가 겪게 될 충격과 공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부터 제가 공개할 내용은 오만한 자들이 숫자를 무시했을 때 치러야 할 혹독한 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는 2024년 여름 하노이의 한 밀실에서 열린 비공개 경제회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참석자들의 눈빛에는 탐욕과 오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모인 산업통상부 장관과 재무부 차관 그리고 공산당 경제 담당 핵심 간부들은 한국 기업을 파트너가 아닌 약탈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수한 당시의 비공개 회의록 요약본을 보면 그들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한 22조 원 규모의 고정 자산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으며 공장과 설비를 이전하는데 최소 3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그들을 쥐어짜면 짤수록 돈이 나오는 현금 인출기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꺼내든 첫 번째 공격은 국제적인 신의를 저버리는 세금 인상이었는데 명분은 그럴듯하게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권고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20년간 5%의 세율을 보장하겠다던 국가 간의 약속을 휴지, 고각처럼 찢어버린 양아치 같은 행태였습니다. 베트남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발송한 법인세 15% 적용 통보서는 단순한 공문이 아니라 한국 기업의 뒤통수를 가격하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고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관료들은 한국 측의 항해 방문에 대해 다른 나라도 다 내는 세금인데 왜 유독 한국만 엄살이냐며 비아냥거렸고 내부적으로는 한국 놈들은 어차피 계산기 두들겨보고 손해보기 싫어서라도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저급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기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무모한 도발이었는데 베트남 정부는 기업 길들이기라는 명목하에 초정밀 공정 제어 시스템이 필수적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의 전력을 예고도 없이 차단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국 엔지니어들이 작성한 사고, 리포트를 보면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알 수 있는데 반도체 생산의 핵심인 클린룸은 365일 24시간 내내 온도 23도 습도 45%를 오차 범위 0.1%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극한의 정밀 공간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전력공사가 사전 통보도 없이 스위치를 내려버린 그 순간 내부 온도는 섭씨 40도를 넘어 50도까지 치솟았고 습도 제어 장치가 멈추면서 공기 중의 미세한 수분 입자가 웨이퍼 표면에 달라붙어 진행 중이던 공정의 수율을 99.9%에서 0%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베트남 측의 태도였는데 한국 기업이 항의하며 제시한 데이터, 즉 순간적인 전압 강화만으로도 나노 단위의 회로 설계가 뭉개지고 화학 증착 공정의 가스 농도가 0.001pp만 틀어져도 전량 폐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전기가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으니 기계를 다시 돌리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무식한 반응을 보였으며 전력 공급이 끊긴 4시간 동안 발생한 300억 원의 직접적인 손실과 복구에 필요한 12시간의 기회비용을 단순한 엄살로 치부했습니다. 심지어 베트남 에너지부 관계자는 전력 부족은 국가적 재난이라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댔지만 한국 정보팀이 위성을 통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당시 베트남의 전력 예비율은
23%로 전기가 남아돌고 있었으며 이는 명백히 한국 기업 구역만 표적 삼아 전기를 끄는 의도적인 괴롭힘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국 기업의 대응 방식에 소름이 끼쳤는데 보통의 기업이라면 언론에 호소하거나 법적 소송을 걸며 시끄럽게 대응했겠지만 한국 기업은 마치 죽은 듯이 침묵하며 그 모든 피해 상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트남 정부가 저지른 18번의 단전 기록과 그로 인한 전압 변동 그래프, 그리고 설비 손상 내역을 분 단위로 쪼개어 국가 전략 전력망의 불안정성을 입증할 법적 증거로 축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트남 관료들이 자신들의 압박이 통했다고 착각하며 희희낙락하고 있을 때 한국 본사의 서버에는 베트남이 투자 부적격 국가라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보고서가 완성되고 있었으며 이 보고서에는 베트남 엔지니어들의 기술 이해도가 10점 만점에 2점 수준이며 독자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전무하다는 인적 자원 평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단순히 인건비 따먹기를 하러 온 하청 업체가 아니라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의 생태계를 지배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설계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밤을 새우며 불량품을 분류하고 있을 때 그들의 눈은 이미 베트남을 떠나 있었고 그들은 이 지옥 같은 전력 불안정과 정부의 간섭이 없는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자신들이 갑의 위치에 있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수준이 아니라 거위가 다 스스로 날아가게끔 둥지를 불태우는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한국 기업이 이토록 철저하게 수집한 데이터와 증거들이 국제사회에 공개되었을 때 베트남 정부가 믿고 있던 제조 강국이라는 환상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 그리고 한국이 선택한 새로운 파트너가 누구인지, 그 충격적인 반전이 다음 단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축배를 들고 있던 2024년 11월 3일 월요일 오전 대한민국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베트남의 운명을 결정지을 역사적인 회의가 비밀리에 소집되었습니다. 당시 회의실에 모인 12명의 최고 경영진 앞에는 2개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는데 하나는 베트남에 남을 경우 발생할 손실 예측 보고서였고 다른 하나는 베트남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차세대 전략기지로 이동했을 때 얻게 될 기회비용 분석서였습니다. 재무팀의 분석은 냉혹했는데 당장 베트남을 떠날 경우 공장 설비와 건물 등 고정 자산 폐기 비용만 3조 원이 증발한다는 붉은색 숫자가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략기획실장이 꺼내든 데이터는 그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변덕스러운 정책과 전력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간 발생할 누적 손실액이 무려 20조 원에 달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회의는 길지 않았는데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쏟아부은 땀과 자본을 포기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4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부회장의 결단은 단호했는데 신뢰가 깨진 파트너와는 단 1초도 함께할 수 없으며 우리는 돈을 잃는 것이 낫지 자존심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떠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베트남은 자신들이 한국 기업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한국 기업이 쥐고 있던 생명줄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트남 정부가 꿈에도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한국이 이토록 과감하게 베트남을 손절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미 물밑에서 치밀하게 진행된 공급망 다변화 프로젝트와 거대한 우방국의 파격적인 제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 내에서 겪고 있는 고초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던 국가는 바로 14억 인구의 대국 인도였습니다. 인도 정보국은 베트남 전력청이 한국 공장의 전기를 끊는 시점과 횟수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한국 기업이 한계를 느끼는 바로 그 타이밍을 노려 인도 상공부 장관이 직접 한국 본사로 핫라인을 연결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인도의 제안은 단순한 투자 유치가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건 구애에 가까웠는데 그들은 타밀라두주의
베트남 공장 부지의 2배에 달하는 1,200만 제곱미터의 전용 산업단지를 이미 비워두었으며 한국 기업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향후 30년간 법인세를 5%로 고정하겠다는 믿기 힘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인도 정부가 제시한 초거대 전력 인프라 구축 계획이었는데 그들은 베트남처럼 기존의 전기를 나눠 쓰라는 식이 아니라 아예 공단 옆에 2000메가와트급 전용 가스 발전소를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한국 공장이 최대로 가동될 때 필요한 전력량의 3배가 넘는 용량이었으며 여기에 더해 예비 전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태양광 패널 단지까지 조성하여 다니 초의 정전도 허용하지 않는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상태였습니다. 인도 총리는 직접 한국 경영진에게 전화를 걸어 인도는 계약서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말을 바꾸는 나라가 아니며 30년이 지나도 이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언장담했습니다. 한국의 실사팀이 인도로 급파되어 현장을 확인한 것은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였는데 현장에 도착한 한국 엔지니어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미 부지 정지 작업을 완벽하게 끝내놓은 것은 물론이고 한국 기업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와 도로망까지 연결해 둔 상태였으며 항구에서 공단까지 이어지는 전용 고속도로 설계도까지 내밀었습니다. 이는 베트남이 18년 동안 해주지 않았던 인프라 지원을 인도는 아직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실사팀이 본사에 보낸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는데 이곳은 단순한 공장 부지가 아니라 한국의 첨단 기술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완벽한 요새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2024년 11월 7일 한국 기업은 베트남 철수를 결심한 지 정확히 72시간 만에 인도 정부와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속도전은 전 세계 비즈니스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록이었으며 한국 기업의 과감한 결단력과 인도의 준비된 자세가 만들어낸 합작품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특별 조항이 삽입되었는데 만약 인도 정부가 약속한 세율이나 전력 공급 조건을 어길 경우 투자금 전액을 배상한다는 파격적인 위약금 조항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한국이라는 거인을 잃어버린 베트남과 그 거인을 품에 안은 인도 사이에서 벌어질 극명한 운명의 엇갈림은 전 세계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게 될 것입니다. 과연 한국의 이탈 소식을 접한 베트남 정부와 관련 하청 업체들은 어떤 패닉에 빠지게 될까요? 그 아비규환의 현장이 다음 단계에서 펼쳐집니다. 한국 대기업의 공식적인 철수 발표가 전파를 탄 직후 베트남 최대의 공업지대인 박린성 일대는 마치 거대한 해일이 덮치기 직전의 해변처럼 기이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설마설마하며 한국 기업이 짐을 싸는 신용만 하다가 말 것이라고 착각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그들의 안이한 예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한국 대기업의 혈관과도 같은 1,200여 개의 협력 업체들이었는데 이들은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부터 반도체 패키징 그리고 정밀 화학 소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들로 대기업이 이동하면 생존을 위해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산업 생태계 붕괴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이었습니다. 당시 박린성 공단에 입주해 있던 한 부품 업체 대표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 본사의 철수 지침이 내려온 지 불과 6시간 만에 공장 내부에서는 생산 라인을 멈추고 설비를 해체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였는데 이들 협력사 매출의 98%가 한국 대기업 납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베트남에 남아있을 이유는 단 1%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언론들은 이 현상을 두고 성경에 나오는 대탈출, 즉 엑소더스라고 명명하며 대서특필했는데 매일 아침 공단 입구에는 채취된 설비를 실은 대형 컨테이너 트럭 200여 대가 줄지어 항구로 향하는 진 풍경이 연출되었고 이를 지켜보는 베트남 현지 근로자들의 눈에는 망연자실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거대한 탈출 행렬은 곧바로 베트남 지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는데
연쇄부도 위기는 공단 내부에서 시작되어 주변 상권으로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한국 대기업이 직접 고용한 16만 명의 직원과 협력, 업체 소속 40만 명의 인력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이자 이들의 소비에 의존하던 지역 경제는 그야말로 내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공단 주변의 식당과 숙박업소, 그리고 편의점들은 매출이 90% 이상 급감하며 줄폐업을 선언했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방을 구하기 힘들 정도로 호황을 누리던 박린성 일대의 아파트와 원룸촌은 공실률이 50%를 넘어서며 유령 도시로 변해갔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더욱 처참했는데, 한국 엔지니어들과 숙련공들이 거주하던 고급 아파트 단지의 시세는 한 달 만에 40%가 폭락했고, 베트남 은행들은 담보 가치가 하락한 부동산에 대해 대출 회수에 나서며 경제 위기의 공포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베트남 정부 관료들은 뒤늦게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는 사색이 되었는데, 한국 기업군이 매년 납부하던 4조 원의 법인세와 협력, 업체들이 내던 세금까지 합치면 연간 7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부 유출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국세청이 긴급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 금액이 베트남 전체 세수의 12%를 차지한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담겨 있었고, 이는 베트남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더욱 뼈아픈 것은 베트남이 그토록 자랑하던 자국 제조업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점인데, 한국 기업이 떠나자마자 베트남 토종 기업들의 기술적 한계가 명백해졌습니다. 그동안 베트남 기업들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퇴근 후 아름아름 전수해주는 노하우나 한국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낙수 효과에 기생하여 성장해 왔는데, 숙주가 사라지자 기생하던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된 것입니다. 실제로 베트남 최대 가전 업체라고 자부하던 기업조차 한국산 부품 공급이 끊기자 생산 라인을 멈춰야 했고, 불량이 발생해도 원인조차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그제야 자신들이 판 무덤의 깊이를 실감했는데, 그들이 내쫓은 것은 단순한 외국 자본이 아니라 베트남 경제를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의 철수는 베트남을 넘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베트남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라 리스크의 땅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고, 글로벌 기업들의 베트남 탈출 러시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베트남 총리실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 산업부 장관에게 한국 기업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데려오라는 특명을 내리게 됩니다. 과연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베트남 장관이 자존심을 굽히고 한국 기업의 문 앞에서 어떤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될지, 그리고 한국 기업은 그들의 뒤늦은 후회에 어떤 차가운 대답을 내놓았을지, 그 통쾌한 참교육의 현장이 다음 단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산업부 장관이 급히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의 손에는 땀으로 젖은 가죽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베트남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작성한 최후의 협상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대기업 본사에 도착하면 으레 그랬듯이 임원진들이 로비까지 나와 허리를 굽히며 영접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차가운 냉대뿐이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으로 장식된 서울 서초동 사옥의 로비에서 그는 사전에 약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제지당했고, 일국의 장관이라는 직함이 무색하게도 딱딱한 대기실 소파에 앉아 하염없이 시계바늘만 쳐다봐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한국 직원들은 그를 힐끔거릴 뿐 아무도 아는 체 하지 않았고, 그는 12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초조함에 입술만 깨물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 120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외교적 결례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 기업이 베트남 장관에게 보내는 무언의 경고이자 그동안 그들이 당했던 무시에 대한 점잖은 복수였습니다. 과거 베트남 관료들이 한국 임원들을 하노이 청사 복도에 세워두고 몇 시간씩 기다리게 했던 그 오만한 갑질을 똑같이 되돌려준 셈인데, 수행원들은 당장이라도 항의하고 싶어 했지만
장관은 그들을 만류하며 제발 조용히 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지금 그가 한국 기업의 비위를 조금이라도 거슬렀다가는 베트남 경제의 숨통이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의 뇌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겨우겨우 성사된 면담 자리는 화려한 임원 회의실이 아니라 구석에 위치한 작은 접견실이었고, 그곳에 나타난 한국 측 파트너는 회장이 아닌 부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관은 그 푸대접의 불만을 표할 겨를도 없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가 제시한 조건들은 실로 파격적이다 못해 국가의 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초법적 혜택들로 채워져 있었는데, 기존 20년이었던 법인세 면제 기간을 30년으로 늘리고 토지 무상임대는 영구적으로 보장하며 공장 건설 비용의 50%까지 베트남 정부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만약 이번에도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투자금 전액의 2배를 배상하겠다는 노예 계약에 가까운 조항까지 직접 펜으로 적어 넣으며 애원했습니다. 장관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 모든 조건은 베트남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정권이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도록 법제화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불과 2달 전 한국 기업에게 국제 기준을 운운하며 세금을 뜯어내려 했던 자신의 모습은 까맣게 잊은 채 제발 우리 국민 100만 명의 생계를 위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바짓가랑이를 잡는 심정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 파격적인 제안서를 읽어내려가는 한국 부사장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천천히 덮으며 장관을 정면으로 응시했고, 그 눈빛은 감정적인 분노보다는 냉철한 이성이 번득이는 차가운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부사장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장관님, 우리가 지난 18년간 베트남에 투자한 것은 돈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라고 운을 떼며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전기를 끊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은 당신들이었습니다라는 팩트 폭격을 날렸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장의 세금 감면 몇 푼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신뢰 프로세스와 파트너로서의 존중인데, 베트남 정부는 이미 그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사장은 책상 위에 놓인 인도의 모디 총리가 보낸 친서를 가리키며 인도는 우리에게 돈을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겠다는 보증을 섰습니다라고 말하며 돈으로 신뢰를 사려는 장관의 태도 자체가 한국 기업을 아직도 장사치로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만남은 불과 15분 만에 끝이 났고 장관은 쫓겨나듯 회의실을 나와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끝났다라는 단어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모비로 나오자 그를 기다리던 수행원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장관님 잘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단순히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떠난 것이 아니라 배신자에게는 2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원칙을 보여주었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 베트남 하노이 증시는 사상 최대 폭으로 폭락하며 그들의 뒤늦은 후회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단호한 거절이 국제사회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왔으며 이를 지켜본 세계 각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180도 달라졌는지, 그 놀라운 변화가 다음 단계에서 이어집니다. 6. 한국 대기업이 베트남 정부의 파격적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다는 소식이 타전되자마자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월스트리트와 런던 시티의 반응은 처음에는 충격이 아닌 깊은 의심과 회의론이었습니다. 당시 주요 경제지와 서방의 투자은행들은 한국 기업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고도의 협상 전술이거나 벼랑 끝 전술일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는데, 그들이 보기에 18년 동안 구축해 놓은 거대한 공급망 생태계를 불과 몇 달 만에 다른 국가로 옮긴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뉴욕의 한 저명한 애널리스트는 방송에 출연하여 한국 기업이 발표한 철수 일정과 이전 속도는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며 이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쇼맨십에 불과하다고 비꼬았고, 많은 전문가들,
역시 12만 개의 부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정밀 제조업의 특성상 협력업체 1,200개가 동시에 이동한다는 데이터는 조작되었거나 과장된 수치일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의 의심이 경악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 그 시작은 미국의 상업위성 업체가 공개한 한 장의 위성 사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베트남, 박린성 공단 지역의 야간 조도와 열 감지. 데이터를 분석하던 위성 전문가는 자신의 모니터에 뜬 수치를 보고 기계 오류를 의심하여 3번이나 재부팅을 했는데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붉은색으로 타오르던 공단 지역의 열섬 현상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푸른색의 냉각 상태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확인하기 위해 항구 지역의 트래픽을 교차 검증했고 그 결과 하이퐁 항구로 향하는 도로의 화물 트래픽이 평소 대비 600% 이상 폭증했으며 그 트럭들이 싣고 있는 것이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 뜯겨 나간 제조 설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데이터가 정보지들을 통해 퍼져나가자 처음에는 한국을 의심했던 서방 언론들은 급히 태세를 전환하여 글로벌 신뢰 지수 평가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이 사건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특집 기사를 통해 한국 기업의 철수는 단순한 자본의 이동이 아니라 신뢰를 잃은 국가에 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다고 분석하며 베트남 정부가 저지른 계약 위반 사례들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빠져나간 공장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텅 비어 있었고 그 거대한 공간을 채우고 있던 것은 일자리를 잃은 베트남 근로자들의 탄식과 굳게 닫힌 철문뿐이었는데 이는 한국 기업이 빈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도 잔인한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당혹스러워한 것은 베트남에 진출해 있던 다른 국가의 기업들, 특히 일본과 대만의 제조업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심 한국 기업이 버티지 못하고 굴복하거나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지만 한국이 보여준 실행력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토요타와 대만의 폭스콘, 경영진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한국 기업이 떠난 후 붕괴될 물류 시스템과 부품 수급망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주도하던 물류 네트워크가 사라지자 컨테이너, 운송 비용은 300% 폭등했고 전력망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던 한국 하청 업체들이 함께 철수하면서 공단 전체의 정전 리스크가 기존보다 5배 이상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주요 선진국들의 모임인 G7 정상회의 산하 경제안보팀은 긴급 보고서를 발간하여 베트남을 공급망 블랙리스트의 요주의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하는 초유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히 베트남의 신용 등급을 낮추는 수준을 넘어 국제사회가 한국 기업의 판단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기업이 베트남을 떠난 이유는 비용 문제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정보 리스크 때문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는 향후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처를 결정할 때 한국의 행보가 절대적인 기준점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S&P 역시 발빠르게 움직였는데 그들은 베트남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2단계나 강등시키며 투자 적격성 재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무디스의 수석연구원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처음에는 한국 기업의 철수 규모가 GDP의 1%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본 결과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여 베트남 경제의 15%가 증발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 기업 하나가 빠져나가는 것이 이토록 거대한 공백을 만들 줄은 몰랐다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제조업의 깊이와 그들이 구축한 생태계의 복잡성은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이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제 관심의 초점은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전 세계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도대체 한국 기업은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며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그저 물건 잘 만드는 제조 국가로만 알았던 서구의 엘리트들은 한국 기업이 보여준 결단력, 즉 부당한 대우에는 수십조 원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그 무서운 원칙주의에 경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서구 자본의 하청 기지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룰을 만들고 집행하는 심판자의 위치에 올라섰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을 잃은 베트남이 겪게 될 진정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고, 반대로 한국이라는 거인을 맞이한 인도는 어떤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그리고 뒤늦게 한국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베트남 총리가 직접 나서서 벌이는 눈물겨운 쇼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시당하는지. 그 통쾌하고도 압도적인 이야기가 다음 단계에서 계속됩니다. 이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어 베트남이라는 국가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신호음이 곳곳에서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베트남 총리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직접 나서서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최후의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외신 기자들을 하노이 주석궁으로 불러 모아놓고 한국 대기업의 철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횡포이며 이는 경제적 제국주의나 다름없다는 자극적인 단어까지 동원하며 담정에 호소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한국 기업이 하루아침에 15만 명의 베트남 근로자를 길거리에 내몰았다고 성토했지만 이 처절한 쇼는 불과 3시간 만에 전 세계 언론의 차가운 비웃음을 사는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블룸버그 통신은 베트남 총리의 회견이 끝나자마자 팩트 체크 기사를 내보냈는데 그 기사의 제목은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베트남의 계산기였다는 도발적인 문구였습니다. 기사는 베트남 정부가 지난 10년간 외국 기업들과 맺은 계약 중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변경한 사례가 무려 67건에 달한다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한국 기업은 계약서에 명시된 철수 조항을 완벽하게 준수했고 오히려 위약금까지 지불하고 나갔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특히 기사 말미에는 베트남 정부가 한국 기업을 비난할 시간에 전력망이나 보수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신랄한 논평까지 덧붙여 베트남 총리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비참한 상황은 텅 빈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베트남 정부는 떠난 한국 기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국이나 자국 기업들에게 공장, 운영권을 넘기는 고육지책을 썼지만 결과는 대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이 두고 간 하드웨어 껍데기만 있으면 공장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지만 그 설비들을 움직이는 핵심 소프트웨어와 운영 노하우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국영기업이 인수한 디스플레이 라인에서는 재가동 첫날부터 불량률이 89%까지 치솟는 기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기술적 락인 효과, 즉 한국의 기술 없이는 나사 하나조차 제대로 조일 수 없는 종속적인 구조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증명하는 사례였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베트남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조차 한국 장비가 뿜어내는 수천 개의 에러 코드를 해석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고 중국에서 급파된 기술자들 역시 이건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레벨의 기술이 아니라며 혀를 내두르고 철수하는 총극이 빚어졌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벽은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라 한국이 구축해 놓은 초격차 생산 시스템의 장벽이었는데 온도와 습도, 진동과 공기 흐름까지 제어하는 한국 특유의 미세 공정 알고리즘은 매뉴얼만 본다고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한국 기업이 떠난 자리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영원히 메울 수 없는 거대한 블랙홀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해야 했습니다. 반면 지구 반대편 인도 타밀나두주에서는 정반대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한국 기업이 인도로 이전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베트남에서 기록했던 최고 생산량을 갱신했다는 놀라운 뉴스가 타전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수요를 안정화하는데
최소 1년이 걸린다는 업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은 것인데, 이는 한국 기업이 적용한 모듈러 공법과 인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는 준공식 현장에서 한국 기업이 보여준 속도는 인도의 시간을 10년 앞당겼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한국 기업을 위해 공단 주변에 한국 식당과 병원, 학교까지 갖춘 코리아타운을 건설하겠다는 타격적인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주목한 것은 인도 공장의 데이터였는데,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의 불량률은 0.0001%로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으며, 에너지 효율은 베트남 공장 대비 150%나 향상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개발도상국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차세대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독자 개발하여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인도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인도의 제조업 수준을 단숨에 선진국 반열로 올려놓을 수 있는 마법의 지팡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싸게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압도적인 품질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의 설계자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생사력탈권을 쥔 진정한 권력자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앞다투어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도 한국의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이는 한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인 디지털 동반자 협정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과 세계가 아직 모르고 있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한국 기업이 인도에 지은 그 거대한 공장이 단순히 스마트폰이나 만드는 곳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바꿀 비밀 병기를 생산하기 위한 전초 기지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과연 그 비밀 병기의 정체는 무엇이며, 이것이 공개되었을 때 세계가 받게 될 충격은 어느 정도일지 대망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던 2025년 1월의 어느 날,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글로벌 테크 서밋의 하이라이트 세션에서 한국 기업은 그동안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던 상자 하나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단상에 오른 한국 기업의 최고 기술 경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색 베일을 벗겨냈는데, 그 안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류 기술의 정점인 양자 보안 통신 제어 칩의 실물이 푸른 빛을 내뿜으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장내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는데, 이는 단순한 반도체가 아니라 기존의 슈퍼컴퓨터가 만년 걸려 풀 암호를 단 1초 만에 해결하고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꿈의 기술이라 불리는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방의 전문가들은 그제야 무릎을 쳤는데, 한국 기업이 왜 그토록 집요하게 베트남을 떠나 인도의 전용 발전소를 고집했는지에 대한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칩은 생산 공정에서 단 0.1초의 전압 불안정이나 미세한 진동조차 허용되지 않는 극강의 예민함을 가진 꿈의 소재로 만들어졌기에 베트남처럼 전기를 제멋대로 끊거나 인프라가 낙후된 곳에서는 애초에 생산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자신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쫓아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인류의 미래를 결정지을 4차 산업혁명의 심장을 제 발로 걷어차버린 꼴이 되었으며,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베트남 하노이의 관료들은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한국 기업이 공개한 칩의 성능 데이터는 가히 충격적이었는데, 처리 속도는 기존 칩 대비 3만 배 빨랐고 전력 소모는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인 그야말로 외계인이 전수해준 기술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정도의 압도적인 스펙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언론들은 긴급 타전을 통해 이 사건을 인류가 디지털 석기 시대를 끝내고 양자 문명으로 진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정의하며 그 문을 연 열쇠지기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추격하는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세상에 없던 기준을 만들어내는 퍼스트 무버이자 글로벌 기술 표준을 독점하는 절대적인 지배자로 등극했습니다.
과거 한국을 얕잡아 보며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군사 강국들과 소재. 강국들은 이제 반대로 한국의 이 칩을 공급받기 위해 줄을 서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으며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최신 무기나 첨단 기기를 만들 수조차 없는 기술적 종속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몰락은 처참했는데 한국이 주도하는 이 거대한 공급망 네트워크에서 완전히 배제되면서 베트남은 단순히 공장이 떠난 것을 넘어 세계 경제의 외딴 섬으로 고립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베트남을 기술적 낙오 국가로 분류하며 투자를 경고했고 반면 한국과 손을 잡은 인도는 아시아의 새로운 실리콘밸리로 급부상하며 한국이라는 동아줄을 잡은 것이 신의 한 수였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한국의 위상은 이제 경제나 문화를 넘어 안보와 미래의 기술을 좌지우지하는 초강대국의 반열에 올랐으며 전 세계는 한국인들이 가진 끈기와 집념 그리고 신의를 지키는 태도가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반전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흥망성쇠를 지켜봐온 관찰자로서 감히 단언하건대 오늘날 우리가 목격한 것은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오만한 자는 반드시 무너지고 준비된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역사의 진리를 한국이 증명해 보인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자들이 흘리는 후회의 눈물과 한국을 믿었던 자들이 누리는 번영의 미소 사이에서 우리는 진정한 국력이란 단순히 땅의 크기나 인구수가 아니라 그 나라가 품고 있는 기술의 깊이와 사람의 가치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시계는 한국의 시간을 따라 흐를 것이며 그들이 열어젖힌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제임스 하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